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정보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 보겠습니다. 평소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을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당시 함께 공동작업을 하게 된 계기 및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그 작업에서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킨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1000바이트 이내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작성 요령을 보면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과 직간접적으로 학교명이나 나이, 성별, 출신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쓸 것을 주문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동의 목표 설정, 그런 목표 달성 과정 속에서 어떤 자세로 본인의 주장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켰는가 하는 건데요. 이 조직 내에서 잘 융화될 만한 인재인가, 요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항목에 등장하는 이 관철이라는 용어가 왠지 어감이 굉장히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뭔가 상대를 찍어 눌러서 그런 듯한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나 유연한 어떤 사고방식 등을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설득해 보았는가, 노력해 보았는가, 그리고 상대가 내 의지대로 어떤 행동 패턴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게 되는 어떤 계기로서, 협의로서 작용했던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곱씹어 보면 평소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의 협업을 묻는다는 건 상대의 성향이나 개성이 서로 달라서 갈등이 발생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꺼내볼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목표 지향점이나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공론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초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였는가 하는 경험도 꺼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해서 관련 경험을, 관련 소재를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쩔 수 없이 팀이 짜여진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주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과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굳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그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두가 이 뚜렷한 의지나 목적 의식 없이 그저 어떤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런 소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는 각자의 주장이 너무나 이제 강해서 쉽게 의견 일치를 보기 좀 어렵다든가, 혹은 이제 유독 삐딱선을 타는 어떤 그런 구성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좀 힘들었던,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팀워크가 이제 분열 상태였다거나, 혹은 이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누구도 이제 문제의식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소재로서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배경 설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이 공동 작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각자의 역할 구성 등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서술을 해주시는 것으로 포문, 서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등이 발생한 부분이나 본인의 주장을 드러내게 된 그런 계기들, 또는 이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단계들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적지 않은 지원자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심플하게 짚고 그냥 이렇게 스킵하듯이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 상황이나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게 된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이제 심플하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 읽고 나니까, 아, 그래, 너의 주장을 잘 관철시킨 건 알겠는데 이거 그냥 떼쓴 거 아니니? 요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객관성이라는 것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점점 치달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했거나 불협화음을 반드시 잠재워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객관성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심플하게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항에 나온 대로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라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더로서 이 작업물에 대한 책임이 컸던, 성과물에 대한 책임이 컸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가 왜 이 성과에 도전하고 있고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부탁했을 것이고, 그 책임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쏠리는 일 없이 공평하고 수평적이어야 했던 그런 것이어야만 했을 겁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주자주 모여서 어떤 일의 진행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가졌을 테고, 세부적인 액션 플랜이라는 것도 이런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어떤 액션 플랜이나 또는 체크리스트를 짜놓고 함께 짜고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이 틀어지더라도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어느 누구의 의견도 묵살되지 않도록 항상 공론화하고 존중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피드백을 해주고 지속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쳐 나갔을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갈등이 빚어지거나 불협화음이 발생한 가운데 놓여 있던 상황이라면 일단 유념해야 될 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일지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다른 성향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각자의 개성이라는 것을 존중해가면서 포용한다.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필요한 거고요. 배척하지 말고 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능하려면 먼저 이제 상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듣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공감하려는 액션을 취했던 그런 노력 과정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주장을 먼저 꺼내기보다는 어떻게 일의 성공과 성과 달성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공감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찾아가 보자는 어떤 목적의식 아래에서 합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거치게 될 것이고, 나름대로의 기준점들을 세워두고 판단 여부를 가려냈을 겁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차선책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방식으로 결국은 최선의 방법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방식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 의견을 접어주고 상대의 의견을 축혀 세워주고 이런 액션이나 행위도 필요할 테고, 차선책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상대를 설득하려면 차선책을 선택할 경우에 예상되는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할 만한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수치나 뭐 과거의 통계 데이터나 혹은 유사 사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찾아봤던 액션을 취하고 상대에게 설명할 만한 부분은 어떤 도식화된 이미지 자료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내가 어떤 자료들을 구성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정도의 액션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성과 자체가 이 문항에서 묻는 핵심은 아닙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시고 마무리 문장 정도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인사이트가 무엇이냐, 이 점을 언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가 이 인사이트를 적용할 것이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혹은 나는 이런 경험을 몸소 체험한 체득한 사람이므로 유사한 상황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케이스 안에서도 공동의 성과를 달성해내는 데는 자신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포부를 거론해 주시면서 끝맺음을 해주시면 완벽한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은 소속된 조직, 팀이나 동아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조직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기존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여 달라고 역시 1000바이트를 요구하고 있죠.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문제 발생이라는 것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방식 혹은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그동안 관습이나 관행이 아니었는가?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이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 관습 또는 관행이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무엇이 필요한가?
명확한 문제 인식이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태도를 자소서에서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쓰실 때 왜 어떠한 명분으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바꾸어야만 했는지 충분히 공감 가능한 사건들을 가져와 주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필요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적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팀이나 동아리, 뭐 학생의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등 속에서 사실 찾아보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존재하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조직 문화로 이것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좀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둔감해질 정도의 것이었는데, 어떤 도화선이 생겨서 문제가 툭 하고 불거져 나왔다거나, 혹은 어떤 극심한 데미지가 불보듯 뻔하게 그런 상황들이 예견되었다거나, 혹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비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낭비인 상황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했던, 그렇게 자발적으로 문제를 삼았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나는 문제 해결 방식을 나만의 것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앞에 서술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당신이 생각한 그런 방식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해 주시는 건데, 역시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객관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 조직에, 내가 속한 조직에 이롭게 작용할 만한 어떤 공익성 측면에서의 방식들을 꺼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어떤 사적 이익 부분에 대해서 쓰실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이유로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취하려던 방식이 불러올 공공의 이익,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용하려고 애썼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방식과의 어떤 차이점을 비교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죠. 예산을 몇 퍼센트 기존 대비 절감을 시킬 수 있었다든지, 확실히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었다든지, 기존의 문제점들을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제거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적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공감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들이 진짜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정성적인 평가들이 있죠.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이 결과를 놓고 하는 평가들, 그런 부분을 인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덕분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었고 수월해졌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팩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주시는 것도 그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방법들을 접목을 했을 때 물론 감수해야만 했던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오면 좋습니다. 글자 수가 허락을 한다면 내가 이것을 그냥 나만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런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비난도 있었을 것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적용하는 단계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어디까지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빚어지는 문제점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명분을 생각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괜찮은 주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문제인식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공론화하고 설득을 통해서 명분을 주장하고 용기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고 결국은 공공의 이익을 불러왔다.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나만의 소신, 나만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학과, 동아리, 학회, 공모전, 인턴 등 본인이 새로운 팀 또는 조직에 들어가서 적응해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당시 본인이 빠른 적응을 위해서 구성원들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행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주변 사람들의 융화 과정, 친화력, 우호적인 관계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3번 항목까지 쭉 오면서 굉장히 집요하게도 조직 내에서의 나의 활동, 나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묻고 있어가지고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문항에 집착하지?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신년사에서 왜 그런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온 그 신년사 원문을 보면 제가 이제 정보란에 밑에 이제 복붙으로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어쨌든 신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크게 이제 더욱 강조되는 것이 지금 이슈가 작년부터 그랬어요. 조직 개편과 인사제도의 재편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계를 나눠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어떤 문재인 케어 시행이라는 것과 안정화 목적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보장성 확대 또는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정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설되는 부서들도 많고 그만큼 의사결정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처의 일환으로서 조직 개편을 이뤄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건보의 이슈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분은 추후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직 변동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적응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의도 속에서 올해 자소서 문항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빠른 적응을 위한 특성 파악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 조직의 목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액션이 으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 안에는 이 조직의 어떤 탄생 배경이나 설립 취지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해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 동료나 리더한테 이 부분을 묻는 행위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관심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호감을 사는 데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직 구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실제 실무에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문항에 나오듯이 이 구성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거죠. 특히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좋아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건 무엇이냐? 먼저 이제 다가가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더한 호감을 살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살짝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누군가와 친해졌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직의 그런 정보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조직의 어떤 서열이라든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든지 공동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공감해주는 태도를 보여준다든지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노력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어느 조직이나 무리에서 그들과 융화되기 위해서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조직의 공통의 어떤 관심사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각자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볼 수 있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각자의 성향이라는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비록 내가 조금 나의 시간을 쓰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희생이라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액션을 보여줬을 때 온전히 그 조직에서 환영받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어떤 팁이라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제 필살기인데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요? 혹시 나한테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에 대해서 먼저 피드백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들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것이고 그들이 어떤 부분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하는 부분에 반응을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싸가 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경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필살기는 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선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담입니다만 어떤 영화에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거나 그 사람과 이제 친화력을 좀 쌓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어떤 문제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리더의 역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내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내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합니까? 등등에 대해서 먼저 요청하면 이 피드백을 주는 행위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성향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어떤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기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특성으로서 표출이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들과 동질감, 공감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나에 대한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자, 4번 항목 넘어갈게요.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지켜야 했던 절차 또는 규정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것들을 준수하기 어려웠는지 서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직업 윤리와 관련된 질문이네요.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지금 이제 지문만 읽으면 사실 뉘앙스가 좀 이래요. 솔직히 이게 지키기 힘든 거 많았지? 그래, 한 번쯤 그런 규정 어기면서 그래 성과라는 거 한번 내본 경험 다 있을 거야.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이렇게 꼬드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정해진 절차나 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태도,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준수하기 어렵죠. 어려웠을지언정 이를 어겼다는 말과 뒤에 어떤 핑계들, 이런 부분들을 붙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이 규정이고 절차이고, 이는 수많은 수행착오라는 것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정해진 조직 내에 깨어져서는 안 될 약속이고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규 또는 이제 내규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항목에서 원하는 어떤 이야기라는 것은 왜 준수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유,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원칙을 지켜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재 고르기가 가장 이제 까다롭고 아마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에서 보고자 하는 건 어떤 대단한 원칙을 지켜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원칙을 지켜냈던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 그리고 인사이트, 요것들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사소한 사례들 속에서도 본인께서 깊숙이 느끼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꺼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 상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바로 돈과 시간, 이 두 가지예요. 의도 자체는 사실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공공의 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잠깐 다른 용도로 급하게 써야 될 상황 앞에 놓였다거나, 혹은 비용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건너뛰고 먼저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그럴 만한 상황에 놓였다거나, 혹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보고 단계들을 이제 과감히 건너뛰고, 원래 건너뛰면 안 되는데 과감히 건너뛰고 이렇게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다든지, 혹은 어떤 예외 상황, 그러니까 나는 나 한 번만 봐주면 되잖아, 나는 괜찮다니까 라는 요청 때문에 그런 예외 상황이라는 것을 맞닥뜨려서 특별히 누군가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만 했던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거나, 빠르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욕심 때문에 이미 어딘가에 있는 자료들을 후킹해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에서 묻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이유로 그것들을 준수하기 어려웠는지, 이 부분이 비용이나 효율성, 그러니까 돈과 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주장으로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냥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문제 중에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말을 꺼내기도 역겹지만 N번방 사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 중에 이제 또 하나가 공익요원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이제 박사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처리해야 할 업무는 쌓여가는데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자리를 비웠다.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행처럼 공익요원한테 뭐 윈도우 패스번호도 좀 알려주고 패스워드도 알려주고 해당 정보 개인정보 연락 권한까지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소하게는 이런 사례도 나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이 놀이기구는 5살 이상부터 탈 수 있는 놀이기구야. 근데 애엄마가 줄을 이제 1시간 동안 선 거야. 당연히 탈 수 있을 줄 알고 줄을 1시간 동안 서서 기다렸어. 근데 애엄마가 이제 완전 벙찐 거죠.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사정사정하고 애도 지금 막 울먹울먹하고, 그러니까 한 번만 태웁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별일 없다니까. 이제 뭐 우리 애는 12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사실 5살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한 20일만 늦게 태어나서도 지금 5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체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는 것이고 5살이라는 엄청난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빚어질 수도 있잖아요. 신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전바가 허술했고 결국 이제 사고로 이뤄졌다. 이런 이제 예시 관련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나는 원칙을 지켜내야만 했다. 이런 논리가 와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작성하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는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내용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저라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우회해서 쓸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라면 이렇게 써볼 거예요. 약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놀이기구 탑승 기회가 온 고객에게 탑승 불가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울상이 되어버린 아이와 잔뜩 화가 난 보호자, 줄지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항의를 생각하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예외 적용이 고객과 제 자신은 물론 놀이공원에 미칠 피해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인지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100번 옳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원칙을 지키기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자,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피해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더 그럴듯한 예시가 떠오른다면 댓글에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사실 작년에 비하면 그다지 어려운 항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힘내서 빠르게 마무리 지으시고 좋은 결과 얻어내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